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2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존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프롤로그와 같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인 바디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찰 1부터 우리가 바디우의 존재론을 탐사하기 시작할 텐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환기해 드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한 무엇인가? 현실한 언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시가 언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언어라고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운을 띄워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2주 전이죠. 지난번 수업에서는 운을 띄워드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렸고, 그 공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명을 오늘 수업에서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진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다시 존재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바로 사유의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생각인가 하면 존재에 대한 사유의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유의 과학 그러면 문득 생각의 과학 그러면 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재승 박사와 같은 뇌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뇌가 사유하는 것과 그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생각이 사유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분석 강의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드웨어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작동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영역을 우리는 생각, 사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의 문제도 물론 사유에 영향을 주겠지만 진정으로 사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유 그 자체는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때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다루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그 영역에서 뭐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작용들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다룰 때에는 그리고 생각에 관련된 과학을 다룰 때에는 뇌과학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뇌과학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유에 영향을 받는지, 혹은 그것에 이끌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존재론인지를 오늘 이 초반부에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찰 1에서 바디우의 성찰 1에서 제목이 있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있죠. 하나와 다수라는 타이틀이 달려있고 모든 가능한 존재론의 선언적 조건들이라고 이렇게 해명이 덧붙여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시가 되어 있죠. 첫 페이지에. 자,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 하나와 다수,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해해 나가도록 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먼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존재론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유의 과학이라고. 그럼 사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유의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현시가 언어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드렸던 것처럼 사유는 언어적 사유라는 거예요. 언어적 사유. 그래서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은 그 언어적인 사유의 최소 단위, 토대가 되는 단위다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바디우가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가? 왜 바디우가 하나와 다수는 모든 가능한 존재론의 선언적 조건인가?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존재론이 존재를 다루는 로고스, 옹톨로지죠. 존재를 다루는 로고스이기 때문이고 로고스는 사유이기 때문이고 사유는 언어적 사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 사유의 토대에는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볼게요. 자, 현시는 프레젠타시옹이죠. 프리젠트이죠. 프리젠트라는 건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은 뭐예요?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컨텐츠를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과제를 내가 했지만 이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강단에 올라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현시예요. 근데 이게 존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일부 수업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도 그런 암시를 드렸어요. 그냥 존재가 존재만 있고 거기에 있기만 하고 우리가 그걸 있는 거기에 그것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시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자,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낭만주의적 사고와 엄격한 존재론적 사고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프레젠타시옹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현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제가 일부 마지막 강의에서, 그리고 유튜브에 무료 공개된 강의이죠. 10강에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인문이라는 텍스트의 서론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현시라는 건 말씀 안에서 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라고 하이데거의 그 강의로 형이상학 인문을 번역하신 분은 이걸 말이라고, Wort를 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좀 격을 높이셨죠. 적절한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언어가 아닌 것이니까. 그것은 숭고한 언어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언어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를 끌어내는 언어이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자, 그 말씀 안에서 있음이 레트르가 자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 그게 존재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존재는 사실 있으면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숨겨져 있고 인류가 다 멸망한 뒤에도 거기에 있음이, 그것이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식의 사유로도 추론되지 않았다면 그건 존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시는 말씀 안에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 안에서, 언어 안에서 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시와 말씀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존재는 자신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시의 구조와 형식은, 자, 현시의 구조와 형식은 언어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제가 현시는 사유의 구조와 형식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현시와 사유는 같은 거예요. 현시와 사유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 현시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시가 현시의 형식이 말씀이라면 사유의 구조와 형식도 말씀인 것이죠. 둘 다 언어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현시는 언어의 체제이고 현시는 사유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유 또한 언어의 체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존재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혹은 존재론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존재론이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존재론 지금 언어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형식이, 그 현시의 구조와 형식이 언어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어도, 말로 사유할 수 없어도 무언가가 거기에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존재론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사유의 구조가 어째서, 우리의 사유의 구조가 어째서 언어적이냐. 물론 언어적인 것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언어 말고도 있지 않는가. 봐라,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촉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언어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미술의 영역을 봐라, 예술가들을 봐라. 거기는 언어적 사유가 아니라 어떤 형상의 사유 혹은 색감, 형태, 어떤 조화, 미학적인 것, 즉 감각적인 것들에 의한 사유가 있지 않는가. 왜 지금 다 이렇게 언어에다 때려박고 있나. 왜 사유의 구조가 곧 언어의 구조라고 말하나. 심지어는 존재가 자신을 언어적으로만 우리에게 드러낸다라고 말하는가. 왜 모든 걸 상징기 안에 가두려고 하는가. 왜 언어가 전부라고 하는가. 그래서 왜 언어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지금 바디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디우의 이 언어 중심주의적인,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이거 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해명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디우가 했던 언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존재론적 내기라고 불러요. 내기를 거는 것이죠. 내기.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존재가 거기에 있다면, 뭔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 가지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 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걸 자신이 스스로 현시하는 거에, 스프레정태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적인 방식으로만, 왜 말씀 안에서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는가? 난 이해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적인 틀을 존재의 유일한 현시의 체제로 보는가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재와 인간의 관계부터 다루어 볼게요. 존재와 인간의 관계. 자, 인간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유에 존재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언어적인 사유 말고 다른 것도 한다. 이미지로 사유하고 뭐로도 사유하고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다양한 인문학들이, 정신분석이, 락강의 정신분석이, 혹은 언어학이, 혹은 철학이, 혹은 사회학이 우리가
전적으로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해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인 사유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20세기 인문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해 주었다라는 그 성과에 일단은 기대어서 인간의 사유만큼은 언어적이다라고 일단은 규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가들은 언어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거 아닌가?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리니까 색감과 형태로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화가의 작품이 일단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예술가의 작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술가는 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죠. 예술 작품을 그리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사고하면서 그 모든 걸 시작을 하죠. 자, 그 시작에 있어서 이미 언어적인 규정과 토대가 이 인간 존재를 이 실천하는 한 사람의 행위자를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림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예술가가 무엇인지, 미술이 무엇인지, 미술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린다는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관념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이 하는 건 예술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끄적대는 행동, 어떤 시간 때우는 행동, 혹은 어떤 유희의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예술 작품으로 구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이란 뭐냐 하면 그걸 스스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예술가라고 사유하는 사람에 의한 실천적인 결과의 대상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가 아무리 감각적인 무언가를 한다 해도 그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다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물론 감각적인 것들의 초과와 분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언어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언어로 통제하는 과정 안으로 들어와서 언어적인 규정 안에서 그 감각적인 것을 일단은 묶어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걸 제 아무리 감각적인 행위라 해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언어적인 관념의 틀이 그 행위자와 그 작품의 결과물들을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권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인간은 제 아무리 감각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이라 해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언어적인 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사유는 전적으로 언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락강을 불러오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주일상스가, 우리의 신체가 이 감각적인 것들이 어떻게 그 시작에서부터 결국은 사회적인 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거세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정신분석이 그 개인들을 살펴가면서 개인의 무의식과 유년기를 살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언어적인 존재인지,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존재인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인지를 밝혀내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결국은 언어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유는 언어다라는 그와 같은 연결점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래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존재라고, 다자인이라고 부르죠. 하이데거는 우리 존재가, 우리 주체가 이 다자인을 락강은 빠글레트라고 부르죠. 말 존재라고 불러요. 결국은 언어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현존재가 자신 앞에 존재하는 있음, 즉 존재를 파악하는 수단은 언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언어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어 외에 다른 걸 사용하거나 언어 외에 다른 관점에 근거해서 존재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건 존재론이 아니고 엄격한 어떤 사유의 과학이기보다는 일종의 예술, 혹은 일종의 망상, 혹은 일종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왜 우리는 존재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가정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현시다라고 가정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결국 우리에겐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 해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가 이미 언어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유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비언어적인 어떤 감각적인 초언어적인 현상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걸 받고 그걸 존재다라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태도로 존재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걸 현시는 언어적인 것이다라고 일단은 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능력이 없으니까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언어적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보다 적극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파악할 때에는 일단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존재는 우리의 사유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의 사유 공간인 것이죠. 이 사유 공간은 언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적인 그것 안으로 존재가 들어와서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언어의 의미들을 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게 하이데거와 다른 점이죠. 하이데거는 의미의 세계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오와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서는 의미화의 그런 표현들, 의미들, 기의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심층을 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조적인 심층을 탐사하게 되면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존재가 이 언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언어가 최초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토대의 지점, 자신을 현시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태에 우리가 언어적인 공간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촉발의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존재론적인 내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존재가 언어적인 건 아니에요.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언어의 공간에서 자신을 현시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언어적인 공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사유 공간 아닌데 이 사유 공간은 언어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존재가 출현하는 걸 관찰할 방도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 공간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언어 공간이라는 것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다루는 그 상황 자체의 존재론을 일단은 한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이 언어 공간, 사유 공간, 이 현시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드러냄을 우리는 현시라고 부르고 그것을 전체로 통틀어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 공간이라는 이 언어 공간에 떠다니는 의미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 존재와 언어가 맞닿는 이 토대의 장소까지 우리가 언어의 구조를, 사유의 구조를, 언어적인 사유의 구조를, 즉 현시의 구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탐사할 수 있다면 그 촉발의 지점, 이 경계의 지점, 락강은 이걸 연안이라고 부르죠. 리토갈이라고 부르죠. 이 연안가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 토대의 지점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모습을, 존재의 어떤 형식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기인 것이죠. 존재가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건 언어의 공간이니까 그 언어의 공간 안으로 존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촉발의 지점을 필지하고 탐사하고 거기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최초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기를 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태양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고 날이 흐려서 폭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어서 태양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안 보이지만 어제는 봤기 때문에 태양이 저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태양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태양의 존재가 거기에 있지만 자, 오랑우탄에게는 어떨까요? 오랑우탄에게도 태양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처럼 드러낼까요? 일단은 일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랑우탄에게는 태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각이 다르니까. 오랑우탄에게는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일종의 기호의 체계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니까 오랑우탄이 태양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과 인간이 태양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유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태양에 대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주로 사유하니까 우리는 달력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 모든 기호체계의 언어적인 구조를 통해서 태양을 사유하는 것이니까 태양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인 은유를 떠올리고 태양에 대해서 언어적인 어떤 서사를 작동시키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언어라는 필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언어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랑우탄들은.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태양에 대해서 사유하는 건 그 존재론에 대해서 만약에 오랑우탄의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오랑우탄이 태양에 대해서 존재론을 작동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다르니까. 태양이란 건 저기에 있어요. 오랑우탄에게도 저기에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장소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사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틀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그러면 이건 인간의 존재론이에요.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태양의 존재는 우리에게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존재이네. 오랑우탄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태양이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보편적이지 결국은 존재론은 아니네. 왜냐하면 존재론이라는 건 인간과 관련 없이 거기에 있는 그 자체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현상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끝까지 가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라는 도구, 뛰어난 도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인간을 그 한계 안에 사로잡는 이 언어라는 도구의 그 극점까지 가면 오랑우탄이 태양을 만나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양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언어 한계 바깥까지 사유할 수 있는, 즉 언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기를 거는 것이 바로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만 작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초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에 집중해야만, 언어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이 세계 그 자체인 것이죠.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건 언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유한다라는 것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언어의 한계 안에 갇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언어의 끝점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언어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언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사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존재론자들은 언어는 인간의 것이기만 인간만의 것이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사유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로부터 오히려 멀어진다. 언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낭만주의자들. 언어를 버려라. 언어는 너희를 한계 안에 가둔다.
그러니까 언어를 버리고 존재와 마주하라. 신비주의자들이죠. 16세기, 17세기 신비주의자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했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신비주의적인 언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는 포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마주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극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공간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언어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의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끝까지 가는 과정을 바디우의 수학적인 존재론이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 중에 언어인 수학의 언어를, 즉 의미를 포기하고 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뛰어난 언어를 선택하고 그것이 집합론이었고, 그 끝까지 가서 공백에 도달하는 사유를 진행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이 바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짝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실제, 존재의 한쪽 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어떤 존재는 분홍색처럼 이미지로 그걸 파악해요. 이미지밖에 없는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물들의 세계에서. 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죠. 또 어떤 존재들은 이 촉각, 피부의 촉각만으로 그 실제를 파악해요. 그런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자들은 인간처럼 언어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아주 언어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와 실제를 매개하는 것은 우리 촉각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니까, 주요하게 우리와 실제를 분리시켜 놓고 우리와 실제를 매개하는 것은, 필터링하는 것은 언어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언어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감각적인 세계가 좋아, 나는 이미지의 세계가 좋아 하면서 촉각을 선택하고 이미지의 세계를 선택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언어적인 공간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까 언어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언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선택해요. 우리에게는 언어밖에 없으니까. 언어를 선택하면 저 가지에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저 열매가 달려있고 이파리가 달려있는 그 의미의 세계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언어의 끝점이 실제와 맞다는 조지점이 바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지점인데, 저기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언어가 가진 뛰어난 영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나 촉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현상과 분리시켜 놓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사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언어인 것이니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보편적인 구조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상징계의 언어인 것이니까, 그 언어가 가진 뛰어난 영능을 사용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차단막들 를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실제까지 닿을 수 있는, 저 접점까지 닿을 수 있는 여정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것이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인 것이고, 그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의 양극이 바로 하이데거와 바디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에서 특히 개별적인 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저 근저에까지 가지 못하고 의미론의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게 바디우의 비판인 거예요. 바디우는 그러한 의미의 세계, 그 문학의 세계를 일단 배제하고 구조의 그 뿌리, 그 어떤 구조물만을 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용어들, 다른 언어들을 포기하고 수학의 언어들만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저 실제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디우 존재론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야. 기본적인 입장.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의 조건이기도 하고 숙명이기도 하고 또한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시의 체제였어요. 현시라는 건 무언가가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체제를 말해요. 현시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것은 이 세 개의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공간은 언어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현시의 공간 안에서 자, 우리가 이거 바디우의 성찰 1의 주인공이 되는 개념으로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을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일자와 다수는 어떤 기능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텍스트는 일부 강의에서, 즉 서론에서 다뤄졌던 거예요.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서론에 락강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세물결 번역, 여러분 그냥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뜻을 거꾸로 정반대로 해석해 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자, 여기서 바디우가 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자. 자, 거기서 서론에서 바디우가 무슨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 그리고 이 성찰 1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하는데, 일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자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일자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론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Langue n'est pas, il n'est cependant pas question de céder sur ce que Lacan épingle au symbolique comme son principe. Il y a de langue. 자, 번역을 하면 이래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세물결처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일단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날에 일자가 존재한다, 일자가 실체다, 이런 철학을 전개시켰던 적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들은. 그래서 실체론적인 그런 철학의 오류들을 많이 범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일자는 라고 일단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런 전제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이것은 락강이 상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자적인 것이 있다라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의 상징계 이론에선 언어적인 존재 이론이죠. 언어적 세계 이론인 것이죠. 상징계의 그런 이론에서는, 그런 규정에서는 락강이 일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다. 근데 그 있다가 일야랑이 아니고 일야들랑이에요. 들랑은 일자에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그 일자가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일자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능인 거예요. 일자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계를 지탱하고 그게 상징계를 작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칙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바디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자라는 개념 자체를 날려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번 수업부터 처음 듣기 시작하는 분들은 또 이 부분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자라는 개념을 지금 갑자기 가지고 들어와서 일자가 있다 없다, 지금 이 논쟁 안으로 갑작스레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부 수업 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일부 수업의 10강이 무료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번 수업부터 듣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바디우 존재와 사건 일부의 10강 존재론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 막 정신없이 다수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서 저는 2주 전에도 강의를 했고 그 4주 전에도 강의를 했고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자, 일단 다수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적인 방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건 일관성이 없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똑같이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강의하고 있다라고 일자로 하나의 기능 안으로 이 사람을 수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작년에도 여름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여름이 있었고 올해에도 여름이 있었고 그런데 각각의 여름이 비가 많이 왔던가 굉장히 덥던가 서늘했던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걸 여름이라고 부른다라면 각각의 다른 방식의 여름들을 우리가 다수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즉 다수로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의 여름이라고 간주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일자의 기능 속에서 경험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라는 것과 다수라는 건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써놨어요. 일자는 언어의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언어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시가 언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는 언어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의 존재는 언어적인 존재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소통하고 언어적으로 이해받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언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존재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현 존재는 그런 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언어의 특성을 한번 다시 이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와 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언어적인 사용법이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 가지 형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그게 바로 신경증의 세계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정신분석의 용어를 쓴다면 보편적인 98%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신경증자들이에요. 신경증자들은 억압받은 존재예요. 쥐상스, 신체 이런 걸 억압당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거세된 주체라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의 영역에서는 사물의 죽음이라고 언어에 의한 사물의 살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사물 자체는 살해되고 우리는 언어적인 존재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적인 존재로서의 신경증자들의 억압받은 존재로서의 이 언어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 하면 일자의 기능 아래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자의 기능, 하나의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능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의 고정관념 안에 묶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처음에 우왕좌왕 설왕설래하면서 자신의 개념들을 다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일자의 권력 안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팔루스라고도 부르죠. 팔루스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불러요. 우리의 욕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즉 다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디렉션 안에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우리의 언어 방식, 우리의 욕망하는 방식, 우리의 사유 방식은 일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가정들이 있고, 각각의 가정들, 엄마, 아빠들, 뭐 딸 다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장한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사유할까? 어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까? 라고 신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 이유는 언어가 일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일자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까지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일자라는 것은 언어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일자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결국은 단일한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야. 아주 다양한 방식의 변주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사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어의 조건으로서의 일자라는 거예요. 일자. 언어를 사용하는 한 우리는 그걸 일자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또 보면 그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조금 바뀐 사람이죠. 세포 분열도 해서 더 성장했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같은 존재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 일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말고 보통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한다라고 가정이 되는 조현병자들, 정신병적 주체들의 언어는 달라요. 그들의 언어는 신경증자들이 쓰는 것과 다르죠. 거기선 일자가 조건이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라 다수적인 방식으로 언어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로 수렴되질 않아요. 하나에 묶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병적인 주체들의 언어는 우리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볼 때에는 파편적인 것처럼 보이죠. 어제 한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혹은 보편적인 세계에서 고정관념처럼 믿겨지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지구가 네모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아주 개별적인 음모론 안으로 쉽사리 끌려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라고 부르죠. 아주 보편적인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모난 부분이 처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기능이 거기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귀속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다형적이죠. 그들이 쓰는 언어는, 정신병적 주체들이 쓰는 언어는 다형적이라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적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언어들인 것이죠. 아주 개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보편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일자와 다수의 관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는 결국은 일관된 어떤 질서 안으로 자신을 귀속시키지 않는 언어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의 세계는 언제나 보편적인 기능 안으로 현상들을 끌고 들어오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일자의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는 결국은 우리가 현존재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존재론을 서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세계, 이 언어적인 존재의 세계를 다룰 때에는 조건이라는 거. 일자가 없으면 언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로고스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혹은 소설가들이 흔히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일자의 언어에 지배받고 있는 이 한계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병적인 언어를 차용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현실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술의 경향이었던 것이잖아요. 이성의 그 일자의 언어의 지배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서 그 다형적인 언어가, 그 다수의 언어가 만나게 해주는 감각의 어떤 충격들을 일자의 언어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일자의 언어의 세계의 한계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문학에서, 예술에서, 미술에서, 음악에서 시도되었던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와 같은 음악이죠. 거긴 일관성과 같은 것이 없어요. 매번 연주될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서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고 공백을 만들어내니까 그 순간 그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그 주변의 소음들이 그 공백을 채우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는 일시적으로 일자의 질서 기능이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등장하는 그 다수적인 경험을 끌고 들어와서 모두가 함께 다 정신병자가 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일자의 권력, 일자 언어의 권력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일자 언어의 구조 자체에 충격을 주어서, 즉 존 케이지가 생각하는 것은 예술사 안에 충격을 주어서 예술사의 비틀림을 초래함으로써 그것의 방향을 틀어보자.
그것이 지금까지 갇혀 있는 한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자와 다수를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찰 1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일부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오늘 시작하는 강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그 현시되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의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디우가 해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기, 스프레정트 동사죠. 스프레정트의 essentiellement multiple. 스 명사죠. 스기, 스프레정트의 essentiellement un. 번역을 하면 이래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다수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 동사적 차원,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은 다수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것은, 그 명사, 마치 실체처럼 가정이 되는, 존재라고 가정이 되는 그것은 스기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다수와 하나라는 개념이 우리가 다수를 경험하는 차원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동사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수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겪고 나서, 다시 말해서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막 더워요.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름을 겪고 나서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고 여름이었지? 라고 그 하나를 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드러남의 과정은 다수로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과로서 하나의 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자적인 것이니까 하나로 수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론해서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의 개념 안으로 다양한 사태들을 수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존재의 절반은 실제이니까 거기에 있는 그것은 언어와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언어라는 것은 우리 세계예요. 우리 세계. 언어라는 건 인간의 사유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인 것이죠. 거대한 언어적 공간인 것이죠. 내가 쓰는 언어가 저 사람과 쓰는 언어와 같기 때문에 거대한 공동체가 쓰는 언어가 같은 종류의 일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구조를,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다르지만 구조 자체는 같기 때문에, 즉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자의 수렴점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결국은 언어를 쓰는 한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공간을 레비스트로스는 여러 가지 부족들을 탐사한 이후에 근친상간의 금지가 결국은 우리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만이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근데 원인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레비스트로스는 프로이트를 읽었으니까. 결국은 언어 때문에 우리는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는, 언어의 작용이 우리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친상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쾌락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신체의 쾌락이 존재했었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규범적인 어떤 권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체의 쾌락을 억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억압 자체가 결국은 신경증적 주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부족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문명의 어떤 풍요로움이 높건 문명의 풍요로움이 핍진하건 어떤 공간에 가서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더라.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방식을 통해서 라는 것을 레비스트로스가 발견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프로이트에게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실제 자체는 언어는 아닌 거예요. 실제 자체는 언어 이전의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존재는 절반은 실제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존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실제로서 그냥 거기에만 있었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거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문명은 멸망해서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실제인 것이지. 하지만 그 실제가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순간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른다라면, 자, 그렇다면 존재의 절반은 실제 또는 무질서 또는 질서의 공백이라고 가정하니까
그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다수의 형식으로, 즉 무형식으로 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사유의 조건이, 우리의 언어의 조건이, 우리의 현 세계의 조건이 일자이니까, 우리가 인식의 조건은 일자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일자라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현존재의 차원에서 존재가 일자처럼 출현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수적인 경험과 일자라는 추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자와 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존재론의, 바디우의 존재론의 근본 단위인 일자와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걸 일단 여러분들에게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최소단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나무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어의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들과 열매들의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의미의 현혹이 되면 우리는 그 언어의 뿌리로,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어의 표면에 머물지 말고 그 표면을 따라서 가지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발견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일자와 다수라는 거예요. 일자와 다수. 수적인 개념. 일자, 하나라는 수와 다수라는 수가 언어의 아주 토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는, 자, 여러분,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두 가지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이, 인문지학이 어디서 또한 구조주의적인 단초를 가져왔는지 알고 계시죠? 소시르의 언어학이죠. 소시르의 언어학이 20세기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바꾼 부분,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는 그 이전에는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용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존재를 딱 이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소시르가 언어를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의미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의미는 뭐냐 하면,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차이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파생물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의 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봤죠. 우리는 의미를 찾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마치 존재인 것처럼 나 자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일종의 철학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학 강의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뭔가 좀 급이 낮은 분들은 즉 의미에 주목을 하죠. 철학이 마치 의미를 탐사하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죠. 뭐 백화점 가면, 혹은 뭐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철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의미의 수준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의미는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란 뭐냐면 하나의 말과 하나의 말 다음 이 간극에서 발생시키는 비교를 통해서 발생되는 하나의 산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의미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와 다른 하나의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서사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의미보다는 언어의 그 기표의 자율성들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새로움을 그 기표의 배열들의 새로움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 나아갔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 작품이 이런 삶을 다룰 수 있잖아요. 어떤 문학 작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 한 어떤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탐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봐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문학 작품이 인간의 어떤 내면과 인간의 존재 자체에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인간의 본질은 이거다라는 그 의미들은 결국은 이 언어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지, 그 언어들이 존재를 가리켜서 만들어내고 표지해내고 어떤 끌어내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세기의 문학은 그걸 이제 메타픽션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문학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하죠. 왜 인간은 이런 문학을 하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저 의미 안에 가두려고 하는가를 한 발짝 떨어진 방식으로 관찰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작가가 나보코프와 같은 작가가 있죠. 문학 작품 자체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학 작품이 결국은 하나의 문학의 언어의 그런 어떤 집합체가 인간이 무엇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니까, 도대체 얘가 어떤 구조로 그런 환상을 만들어낼까 라는 그와 같은 관심사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문학 작품 자체를 다시 문제시하는 그런 작품, 메타픽션들이 출현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전의 문학은 굉장히 나이브한 세계 안에 머물렀어.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작품들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막 탐사하려고 했죠.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선한 존재인가? 신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문학 작품 속에서 그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인간과 선악의 본질 자체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작품을 읽고 있지만, 결국은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문학가가 속한 그 환경에서 사용된 언어가 만들어내는 환상들의 의미 체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오히려 진정한 인간 본질을 탐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문학 행위를 하는 걸까?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은, 한 소설가는 왜 이런 방식의 문학 행위를 하는 걸까를 탐사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뛰어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것이 다 소시르와 같은 언어학자가 밝혀낸 언어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여러분, 제가 다수라는 개념, 하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좀 돌아왔는데, 자, 그렇다면 그 언어의 본질은 뭐냐? 둘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둘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언어의 조건과 본질은 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언어의 본질은, 또 다른 본질은 둘이에요. 이걸 락강은 S2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언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의미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을 막 하는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죠. 뭔가를 잔뜩 써놨는데 어떤 의미도 파악이 안 되면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는 의미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언어를 간주하죠. 그럼 의미는 어떻게 생산될까? 최소한 2개의 기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2개의 용어가 있어야 한다. 다수적인 공간 안에 언어가 기표를 다수 갖고 있어야 그게 의미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시르 이후의 언어관이죠. 소시르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만 있어도 우리는 의미를 지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 하나의 기표만 있어도 그것이 가리키는 존재가 우리에게 끌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시르가 그걸 뒤집었죠. 의미를 발생시키려면 최소한 2개의 기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와 연결되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자, 그게 의미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 진짜 아빠라는 단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가리켜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아빠라는 단어 옆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라는 단어죠. 그 경우에 우리는 아빠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아빠는 중심이구나,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비교되니까. 아빠는 뭔가 무뚝뚝하구나,
아빠는 힘이 세구나. 엄마랑 비교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기호적인 방식으로 엄마 맘마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맘마 맘마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라고 엄마가 유도하니까 엄마랑 단둘이 있어요. 엄마라는 기표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엄마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뭔지 이해는 못해요. 이건 정신분석의 영역이죠. 그럼 엄마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 단계인 거죠. 이 단계는 그냥 엄마랑 쾌락이 있어요. 엄마가 뭐 젖도 주고 엄마가 씻겨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가 울면 달래주고 하니까 어쨌든 엄마라는 존재는 있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쾌락이 있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기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라는 기표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라는 기표와 비교해서 그래 엄마는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아빠의 것이기도 하구나. 혹은 아빠라는 기표와 비교되어서 엄마는 나를 돌봐주는구나. 아빠는 그렇게까지 돌봐주는 것 같지 않았는데 혹은 엄마는 아빠에 비해서 가부장적 사회라면 약하구나. 아빠가 더 강자구나. 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아이는 진정으로 존재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이는 이런 기표 2개 이상의 기표들이 발생시키는 의미들의 향유를 통해서 언어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수성의 세계인데 기표가 여러 개 있어야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세계인데 그런데 이 다수성의 세계는 자, 지금 사유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일단 다수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유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언어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다수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런 다수의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가 없으면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어의 2가지 양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병의 세계에서 조현병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신경증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수적인 어떤 언어의 사용은 거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조현병자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말을 탐닉하죠. 거기에도 다수의 기표들이 사용돼요. 하지만 이 다수의 기표들이 통제가 안 되죠. 그냥 다수적인 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라는 것도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라는 개념은 일자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결국 통제하는 하나의 강력한 기표의 작용이 없어요. 조현병의 세계에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수라는 개념도 이게 다수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단일한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기표와 아빠라는 기표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의 기표가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걸 일자의 기표라고 부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성적 기표라고 부르죠. 정신분석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라는 개념과 다수라는 개념은 신경증의 세계에서 혹은 현존재의 세계에서 혹은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와 만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가장 근본 단위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 단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는 자신을 현시하는데 다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현시하는 그것을 우리는 단일하게 일자로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여름이 많이 경험되었지만 이 다수적인 여름 끝에 우리는 그 모든 경험들이 여름이라는 계절이었다, 하나의 계절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여름이라는 하나의 일자를 추론하고 그것을 사유의 어떤 토대로서 간주하는데, 자,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것을 실체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구나, 실체로서. 그런데 바디우는 그게 실체가 아니다. 일자가 존재가 아니다. 그건 기능일 뿐이다. 그래서 락강의 상징계의 그 일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실체로서의 일자는 없지만 일자라는 기능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e qu'il faut énoncer, c'est que l'un qui n'est pas existe seulement comme opération. Ou encore, il n'y a pas d'un, il y a que le compter pour un. L'un d'être une opération n'est jamais une présent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에 페이지 수가 가로 그 불문 마지막 위치에는 괄호치고 그 프랑스어 원전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역된 것의 마지막 문장에는 괄호치고 세물결 판본의 그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명해야 하는 것은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일자 그것은 자, 일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는 기능일 뿐이에요. 오직 오퍼레이션으로서만 실존한다라고 지금 제가 그냥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냥 영어로 직역을 했어요. 오페라시옹을 어떤 뭐 실행 혹은 기능 이렇게 하지 않고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냥 영어를 그냥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이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페라시옹이라는 분어를 오퍼레이션으로 그냥 영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때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뭔가 이제 집어넣으면 그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에 뭔가가 진짜로 있다라고 가정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퍼레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가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는 일자는 없으며 하나로 셈하기만이 있다는 것이다. 꽁떼 뿌앙 하나로 셈하기. 하나로 셈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지 하나로 셈하기가 기능이지 일자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름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름 이런 여름 저런 여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여름이란 단어로 그 모든 경험들을 셈하고 있어요. 동일한 것으로. 자, 이게 하나로 셈하기예요. 이게 오퍼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들이 만약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루살이들은 한여름을 살고 죽잖아요. 그들에겐 여름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냥 여름밖에 없으니까 여름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여름이란 개념을 다수적인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추론해서 이렇게 날이 덥고 뭐 날이 길고 뭐 이런 거 해가 길고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여름이라고 셈하자 오퍼레이션이 작동하게 만들자 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라는 건 여름이라는 하나로 우리가 그 모든 경험들을 셈하는 건 자, 그건 하나로 셈하기였을 뿐이지 여름이란 실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퍼레이션인 일자는 결코 현시가 아니다. 자, 현시는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든 현상을 우리가 현시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그 현시는 다수적인 것이 하나로 셈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현시지 일자라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현시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일자라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현시라고 간주하기 시작하면 그건 현존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파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지 말자. 일자는 다수를 셈한다라는 이 양자적인 구도 속에서 현실을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디우의 철학에 아주 복잡한 오솔길들을 밀림들을 정글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는 느낌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다가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등장하면 길을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헤쳐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길을 잃지 않고 어딘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일자랑 다수에 대한 용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와 다수. 그런데
자, 그게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존재는 언어적인 공간 안에서 자신을 현시하지만 존재가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드렸죠. 존재는 거기 있는 그거예요. 하지만 거기 있는 그것이 거기 있기만 하면 또한 존재도 아니죠. 그건 실제예요. 존재는 무언가 하면 거기 있는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낼 때 존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존재에게 현시라는 것은 언어적인 과정을 의미해요. 하지만 언어적인 과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존재가 언어는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존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바디우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피타고라스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Il convient de prendre tout à fait au sérieux qu'un soit un nombre. Et sauf à pythagoriser, il n'y a pas lieu de poser que l'être en tant qu'être soit nombre. Est-ce à dire que l'être n'est pas non plus multiple? À la rigueur, oui, car il n'est multiple qu'autant qu'il advient à la présent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자가 수라는 것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일자는 수예요. 다수도 수고. 일자와 다수는 수예요. 수는 언어죠. 수학이 언어죠. 그러니까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언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타고라스화 할 것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수가 존재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존재가 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숫자를 실체화시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화 할 것이 아니라면 존재로서의 존재가, 진짜 그 존재가 수라고 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수가 아니에요. 존재는 언어가 아니니까. 수학은 언어예요, 여러분. 자, 이는 존재가 다수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 존재는 다수도 아닌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현시로 나타나는 한에서만 다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다수도 현시 안에서 작용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낼 때 그걸 다수적이다라고 이해하지 존재 자체가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와 일자는 언어적인 개념이니까, 수적인 개념이니까, 그리고 존재는 수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수가 존재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자, 일자는 뭐예요? 기능이에요. 일자는 그것을 세마도록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셈해지려면 우리가 일자는 하나로 세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자, 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로 세막이다,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셈하려면 셈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셈할 대상이 뭐예요? 다수로 자신을 출현시킨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여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름이 다수적으로 일단 경험이 되어야, 야, 이런 여름도 있었고 이런 더움도 있고 저런 더움도 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왔고 장마도 졌는데 이런 다수적인 것들을 하나로 여름이라고 셈하자라고 한다면 마치 셈하기 이전에 다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다수가 더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더 먼저 있다라는 것은 셈해지는 대상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가 존재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래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다수가 존재에 더 가까이 있어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일자로 추론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건 우리의 사유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논리적인 시간이 실제의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논리적인 시간을 실제의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둘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실제에는 시간이 없어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 자, 이렇게 일자를 하나로 셈하기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마치 다수가 먼저 있는 것처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다수가 더 존재에 가까운 것처럼 논리적으로 파악하게 돼요.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다수가 더 먼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수라는 것이 파악되려면 일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일자가 또 먼저 있는 거네? 라고 다시 논리적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잖아. 자, 이거 사유의 기술이라는 거야. 사유의 기술. 사유의 공간 안에서의 어떤 선후 관계인 것이지 실제로 그게 거기에 먼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셈하기를 오퍼레이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수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일자가 먼저 있는 것처럼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일자가 먼저 존재의 형상인 것처럼. 그게 전통 형이상학의 오류였던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자가 먼저 있어요. 하지만 사유 속에서만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는 일자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사유의 공간 안에서 사유의 구조를 탐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유의 공간을 이렇게 탐사하고 무엇이 먼저 있네, 저것이 먼저 있네, 이거는 하나로 셈하기이고 저것은 다수이고 다수가 셈해지네, 셈해진 것은 다수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과로서 추론해내는 것이 일자일지라도 다수가 먼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모든 사유의 기술과 공간의 구조의 탐사들은 사유 공간이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 이 사유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유 공간과 존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유가 존재는 아니라는 것. 언어적 사유가 존재는 아니라는 것. 일자와 다수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화 할 것이 아니라면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바디우가 원전의 32페이지에서 그리고 세물결의 57페이지에서 번역본의 5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n somme, le multiple est le régime de la présentation. L'un est, au regard de la présentation, un résultat opératoire. L'être est ce qui se présente, n'étant de ce fait ni un, car seule la présentation elle-même est pertinente pour le contrepoint, ni multiple, car le multiple n'est le régime que de la présent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다수는 현시의 체제이고, 자, 다수는 현시의 체제다라는 거 제가 소슈리의 언어학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현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세계예요.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세계인 것이죠. 그렇게 의미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기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인 거예요. 다수. 지난해의 여름과 올해의 여름이 있어서 지난해와 올해라는 2개의 기표가 비교되어서 이게 여름이구나 라는 의미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시는 프리젠테이션의 세계는, 프레젠타시옹의 세계는 하나의 체제인데, 레짐인데 그 체제의 기본 토대의 구조는 다수성이라는 거예요. 다수, multiplicity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자는 그럼 뭐냐? 일자는 현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즉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퍼레이션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가 딱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추론된 것처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백상현처럼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백상현이었구나 라고 추론된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재는 스스로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자, 이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존재는 뭐냐? 자신을 현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것이 자신을 현시하는 걸 우리는 존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현시하지 않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것은 오직
현시 자신만이 하나로 셈하는 것에 적절하기에 일자가 아니며, 자 보세요. 존재는 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자로 셈하기는 현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직 현시 자신만이 하나로 셈하는 것에 적절해요. 꽁떼뿌앙은 현시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는 현시에 관련된 것이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현시의 공간을 빌어서 자신을 드러낼지언정, 그리고 다수는 오직 현시에 관한 체제이기에, 자 다수도 현시 공간 안에서의 개념이고 구조인 것이지 존재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일자와 다수 다 현시 안의 체제와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다수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규정했어요. 존재란 일자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빌어서 자신을 출현시킬 뿐이지. 되셨죠 이제? 자 이제 존재와 일자와 다수의 개념이 대체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들어옵니다. 상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집합론을 탐사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되는 기본 터대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서 야 이거 바디우가 집합론 가지고 칸터 가지고 러셀의 영리 가지고 뭐 했다는데 왜 집합론 안 배우고 자꾸 지금 계속 이 일자 다수 뭐 이런 개념만 우리가 배우는가. 자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개념들에 익숙해져야 그때 비로소 집합론을 가지고 존재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나중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밀하고 집약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강의해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지적인 체력, 사유의 체력인데 이 체력을 우리가 갖추려면 존재론과 다수와 일자와 존재의 자체의 개념들에 대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상황. 자, 상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합의 그 집합 기호, 지금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집합 기호가 바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숙지하셔야만 되는 개념이에요. 자, 상황. 영어로는 situation이죠. 프랑스어로 똑같아요. situation이라고 해요. situation이 뭐냐? 자, 이 개념을 일단은 이제 바디우가 원전의 32페이지에서 해명을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왜 이 사람 원전 읽고 번역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는가? 그냥 세물결 한번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격본이 아주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바디우를 싫어하게 되고 바디우에 대해서 더 이해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전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걸 제가 스스로 번역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Fixons le vocabulaire. J'appelle situation toute multiplicité présentée. La présentation étant effective, une situation est le lieu d'avoir lieu, le lieu de l'avoir lieu. Quels que soient les termes de la multiplicité concernée, toute situation admet un opérateur de compte pour un qui lui est prop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용어를 규정해 보자. 자, 이제 용어 규정하는 거예요.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뭔지, 상황이 무엇인지. 나는 모든 현시된 다수를 상황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현시가 일어났다면 다수가 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상황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현시가 실질적인 것이라면, 진짜로 거기서 현시가 일어났다면 상황은 관련된 다수들의 항들이 무엇이건 현시가 발생하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개념이죠. 리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현시가 발생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현시가 실질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현시, 에펙티브라는 단어잖아요. 실질적인. 근데 현시가 실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나? 물론 모든 현실은 실질적인 것이에요. 실질적인 것이라면 보편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실질적인 현시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로 셈해지지 않고 일자가 없이 다수적인 개념만으로 사유가 진행될 수 있다. 언어적인 사유가. 그게 조현병의 세계다. 조현병의 세계에서도 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조현병의 세계에서도 어떤 피해망상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큰일 났다. 누가 날 감시한다. 이것도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자, 그건 그렇지만 이건 현시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즉 일자에 의해서 보편자가 작동해서 억압이 강하게 작동하는 방식의 현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바디우가 말하는 상황이라는 개념은, 바디우가 말하는 현시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편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나만 경험했고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이 상황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그거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현시라는 것은 보편적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죠. 하나로 셈하기라는 것은, 이 하나로 셈한다는 건 나한테만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만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함을 소유할 수 있는 일자의 하나로 셈하기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의미해요. 현시가 실질적인 것이라면 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시가 일어났다면, 자, 거기는 현시가 발생한 장소다라고 간주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상황은 그 자신의 고유한 하나로 셈하기의 실행자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세팅이 되면 그 상황 안에는 언제나 하나로 셈하기의 실행자, 즉 권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셈하기의 고정관념의 권력이 작동, 보편적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걸 하나로 셈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장소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는 뭐 이제 장소라는 다른 표현이 등장, seat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거는 영어로는 사이트죠, 사이트, 홈페이지,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seat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시츄아시옹이라는 르리우, 장소라는 것과 구별하는 장소로 말하죠. 시트 에베네멍시엘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건 발생의 장소, 사건적 장소, 사건적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데, 자, 이 장소, 그래서 두 가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구성되는 장소, 시츄아시옹이 있는 것이죠.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물론 상황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초과가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그걸 사건적 장소라고 부르게 되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걸 배우기 전에 우선 먼저 현시가 일어나는, 권력이 작동해서 하나로 셈하기가 작동해서 어떤 세팅이 일어나는 곳을, 하나의 세트, 집합이 형성되는 곳을 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합이 구성되는 곳을 우리는 장소, 시츄아시옹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라는 개념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 세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세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팅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집합으로 부르고 장소라고 부르고, 하나의 현시가 작동한다. 현시 안에서는 언제나 오퍼레이션이 작동한다. 오퍼레이션의 일자가 그곳에 있다.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집합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집합에 관련된. 자,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림을 좀 그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합 표시가 있고 그 안에 별표 4개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데 잘 안 보이는 회색 별들도 있어요. 이런데 회색 별들도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하얀색으로 명시적인 별은 4개가 들어와 있어요. 집합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잘 안 보여요. 자, 이게 상황인 거예요. 상황. 하나의 시츄에이션이 구성이 되려면, 하나의 집합이, 하나의 셋이 구성이 되려면, 세팅이 되려면 일자로 세마기에 의한 선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4개가 선택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4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상황이에요. 이걸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 그림이 왜 중요한지, 집합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현시가 무엇인지, 하늘의 세마기가 무엇인지,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그림 하나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술 작품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술 작품은 진리의 사건의 공간이라고 바디오가 간주하니까 진리는 그리고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일단은 파악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 5명이라고 합시다. 5명의 예술가가 있어요. 5명의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술 작품을 그림으로 그려요. 예술 작품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뭐 미술이라는 어떤 미술사의 권력이, 혹은 미술의 어떤 집단의, 미술가들의 집단의 권력 작용이, 혹은 비평가들의 권력 작용이 5명의 예술가들의 5개의 작품 중에 4개만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시된 거예요. 5개의 작품이 있지만 하나는 누락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을 지배하는 오퍼레이션,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일자의 권력은 4개만을 예술 작품으로 셈해준다라는 거죠. 셈해지는 거예요. 4개만 셈해진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셈해지지 않아요. 마치 없는 것 취급을 당하죠. 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계속해서 지난 일부 강의에서도 사용을 했던 듀샹의 소변기라는 작품을 소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5번째 셈해지지 않은 사람이 듀샹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예술 작품이 소변기예요. 자, 당대의 20세기 초반에 당대의 유럽 미술계는 무엇이 좋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셈하는 기준이 있겠죠. 셈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저기 있는 별 4개는, 저 별 4개의 그림을 그렸던 4명의 예술가들은 꽤나 좋은 예술가들이야, 아름다운 작품을 했어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즉 하나의 일자의 오퍼레이션이 작동해서,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작동해서 하나의 집합이 구성이 되죠.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좋은 예술 작품들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예술 작품들의 집합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가시적인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요. 최소한 미술 비평가들에 의해서 미술이라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향유자들, 관객들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4개는 우리의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예술 작품이구나. 그런데 5번째 예술가의 5번째 작품은 우리의 눈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이 그걸 셈해주질 않아요. 이 오퍼레이션은 기존에 존재하는 세계를 담당하는 일자의 권력들인 거예요. 미술의 영역에서 미술 작품을 셈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고, 문학의 세계에서 문학 작품을 셈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을 셈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영역에서도 사랑의 어떤 가치를 셈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 오퍼레이션들의 일자들이 우리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계를 유한하게 한계 짓고 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세계를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에 좋은 예술 작품이 있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아, 여기 아름다운 사랑이 있네.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보고 아, 훌륭한 정치인이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자, 이것은 좋은 거네, 이것은 나쁜 거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바로 하나로 세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로 세마기가 집합을 구성해줘요.
그래서 집합은 선명함의 세계인 거예요. 집합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집합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세트라는 개념이고, 그게 세팅이에요. 세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팅된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시츄아시옹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 안에 오퍼레이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상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미술 작품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세계를 산다면 작품이라는 저런 집합이 구성이 안 돼요. 예술 작품이라는 하나의 상황이 구성이 안 돼요. 상황을 구성하려면 일자가 그 안에서 오퍼레이션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 기표가 오퍼레이션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세기 초반의 듀샹의 소변기예요. 상황 안으로 뭔가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그것이, 이건 이제 조금 뒤에 얘기예요. 우리의 바디우의 이런 존재와 사건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다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진도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저렇게 하나의 상황, 하나의 세팅 안에서 셈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할 경우에 이 하나의 집합 자체가 위태로워지죠.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오퍼레이션의 권력은, 하나로 셈하기의 그 일자의 관념의 권력은 저 셈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저 다섯 번째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집합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게 인정이 되면 이 일자의 오퍼레이션은 붕괴되어 버려요. 저게 만약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예술 작품의 상황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관념들의 질서가 붕괴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새로운 다섯 번째 작품이 스스로 작품이기를 주장하는 것을 억압해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또한 상황의 논리인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시츄에이션이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장소를 일자로 셈하는 그 권력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합이 붕괴되고 새로운 집합이 구성이 되죠. 새로운 집합이 구성될 때에는 요소가 몇 개가 되나요? 지금까지는 4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오겠죠. 하나가 더 들어오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존재하는 그 집합의 논리가, 집합의 오퍼레이션의 일자로 하나로 셈하기의 논리가 다른 셈하기를 수용해야 돼요. 그 다른 셈하기는 새로운 셈하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셈하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소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세계가 어떻게 되나요? 더 확장되죠. 예술이라는 개념이 더 넓어지죠. 더 협소한 집합에서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나가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 자신을 확장시키는 방식인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상황이라는 개념인데, 바디오는 자 이제 우리 상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게 곧 구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정리해 볼게요. 자, 구조. 그 다음 인용문에서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C'est la définition la plus générale d'une structure que d'être ce qui présente pour une multiplicité présentée. Le régime du compte pour u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현시된 다수에게 하나로 셈하기의 체제를 부과하는 것이 되는 것은, 자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구조에 관한 가장 일반적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지금
상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지만 사실 이건 이미 있었던 개념이다. 구조가 그렇다.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바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 구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존재론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자신을 현시할 때 발견하게 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조란 무엇이냐? 하나의 강한 권력 작용이, 즉 오퍼레이션이 등장해서 다수들을 세매서 그걸 일관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 이걸 구조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죠. Une structure est ce par quoi le nombre advient ou multiple présenté.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구조란 그것을 통해 수가 현시된 다수에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다수라는 것과 일자라는 개념을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구조란 뭐냐? 결국 구조라는 것은 다수라는 관념을 만들어내는 걸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라는 것에 의한 셈에 의해서 다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의 기본 토대가 바로 일자와 다수라는 거예요. 구조가 실행이 되려면 강력한 일자가 셈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가 셈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수라는 개념이 구조라는 어떤 틀에 의해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다수와 일자라는 개념은 구조라는 것의 근본 토대라는 거예요. 일자와 다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즉 구조란 뭐냐? 우리는 언어를 구조라고 부른다. 우리는 집합을 구조라고 부른다. 모든 건 구조다. 왜냐하면 구조라는 것은 일자와 다수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수란 존재의 논리적으로는 구조적인 논리 안에서는 먼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는 실제로 존재에 더 가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조의 하나의 요소인 것이지. 두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구조는 일자라는 요소와 다수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고로 구조란 뭐냐? 구조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구조적이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건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우리에게 현시했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화되는 장소를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시츄에이션을 현시된 다수들의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현시되지 않은 다수는 이제 이건 조금 뒤에 다시 다음 수업에서 등장할 논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다수가 현시됨으로써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표현한다,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유하게 되면 이것 역시 계속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논리적인 사유 속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개념들의 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수라는 것 중에서 셈해지지 않은 다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디우가 계속해서 현실이라는 것 안에서 즉 사유 안에서 우리가 존재를 사유할 때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개념들이 가장 토대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구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사유의 기술인 거예요. 존재론은 그래서 사유의 과학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에 접근하는 사유를 할 때 어떤 토대 개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추론들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일자와 즉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을 추론해냈어요.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이 결국은 구조를 이룬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해냈어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다수가 하나에 의해서 셈해진 과정이다라는 것도 추론해냈어요. 이 모두가 사유의 기술이에요. 이 모두가 존재의 그 자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존재가 자신을 사유 속에서 드러낼 때, 현실 속에서 드러낼 때 존재가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기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일자와 다수가 있다면 다수는 일자에 의해서 셈해진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가 다수에 의해서 셈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셈해지지 않은 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나? 라고 또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다수가 있고 일자가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만 있다라는 거죠.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와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사유 속에 등장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구조, 상황, 일자, 다수. 그렇다면 다수는 하나에 의해서 셈해진다라는 추론까지 갔잖아요. 우리의 사유가 거기까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덧붙일 게 있죠. 셈해지지 않은 다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유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